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그동안 제가 바빠가지고 유튜브에서 못 뵀는데 이제 다시 준비한 걸 가지고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함께 만들기 세 번째 강의 중에 사례 다섯 번째가 되나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홍성에 가면 홍동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강의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제 좀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스페인의 몬드라곤을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가비오타스, 그리고 한국의 제가 활동했던 성미산 마을을 했는데, 오늘은 농촌 마을인 홍성의 홍동마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의 홍동마을은 어디에 있느냐? 홍성에 있겠죠. 충청남도 홍성에 있습니다. 홍성군은 충청남도 도청이 옮겨간 곳이고, 서해안고속도로 15번이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홍성 휴게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성군에 가면 이 홍동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동, 그래서 홍성군의 동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홍동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2011년 통계로 따지면 한 3,800명, 현재로는 한 3,5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로 따지면, 가구 수로 따지면 한 1,600 가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칭을 보면 이게 마을 포스터 그 그림을 한번 올려봤는데,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 형성된 마을을 지칭하고요. 현재 홍동면 주민, 현지 주민과 귀농 귀촌인 3,500여 명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걸로 따지면 귀농, 귀촌하고 싶어하는 1순위에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성된 마을에서는 농업 및 가공, 그리고 농촌 관광, 교육, 문화, 에너지 등 50여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태 공동체를 형성해서 농업 중심의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1958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죠. 58년 개띠들이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까 60년 전에 시작된 풀무학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풀무 신협, 홍동 농협, 풀무학교 생협, 마을 활력소 이렇게 다양한 마을 조직이 한 50개에서 6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직 형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NGO 형태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동마을의 형성에 기초가 된 풀무학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공식 명칭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58년에 저렇게 초라한 초가집에서 그 당시에는 초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집이었을 텐데,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는 저렇게 말끔한 이렇게 학교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1958년 4월 23일에 풀무 고등국민학교로 개교를 했고, 그 다음에 63년에는 농업고등기술학교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75년에는 일본 에농회라는 단체의 고다니 주니치 회장이 방문해서 이분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 특히 이제 이분은 유기농법을 잘 아시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교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 오리농법도 시작하게 되고, 이런 농업 중심의 이런 마을이 형성되게 되고, 그렇지만 79년에는 또 어려움을 겪어서 고등국민학교를 폐교하고, 또 83년에는 다시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는 학교로 다시 재출발하게 됩니다. 93년에는 생활관을 건축해서 이 학교가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2001년에는 좀 고등학교보다 좀 더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수준의 과정이 필요해서 전공부, 즉 생태농업과 전공과정을 개설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데요. 두 분이 있습니다. 설립자로서 이창갑 선생님하고 주옥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뒤져보면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창갑 선생님은 1904년에 태어나서 197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평북 정주 출생이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조카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산학교를 다닐 때 함석헌 선생님의 동급생으로 되었고요. 하지만 이 오산학교가 규모가 커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철학과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2학년 때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이분은 일본 국민고등학교에 가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이곳에서 무교회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구른투피 사상, 뒤에 살펴보겠지만 덴마크의 구른투피 사상에 대해서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북한 땅에 남았다가 48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58년에 주옥로 선생과 함께 만나서 홍성에 본인이 꿈꾸는 그러한 학교인 풀무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풀무는 홍성의 그 지역에 이제 대장간이 있다고 그래서 풀무지를 한다고 그러죠. 대장간에서. 그래서 그런 명칭에서 풀무학교가 나오죠. 저희들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마중물도 이제 물을 퍼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풀무도 불이 잘 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좀 어감이 의미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옥로 선생님은 1919년에 3.1운동 있었을 때 태어나시고 200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그야말로 홍성 토백이 홍성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으로서 1942년에 서울 감리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회자 생활을 하시다가 1953년에 이창갑 선생님과 만나서 함께 이분도 이제 무교회주의를 따르시는 분으로서 함께 홍성의 풀무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주장하신 좀 사상이라고 할까요? 설립 정신에 대해서 이 풀무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에 이분들이 내세웠던 설립 정신 또는 교훈에 해당하는 것은 위대한 평민이었습니다. 위대한 평민. 어떤 계급의 하이라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민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창갑 선생님은 1958년 풀무학원 개교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남깁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잘 안 보이니까 읽어드릴게요. 교육은 우선 이 민족의 역사의 현실을 통해 날마다 하늘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야 합니다. 선생은 이 땅의 아들, 딸을 기여하고 소망을 주며 날마다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같이 공부하고 일도 하며 협력하고 나아가는 생활교육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주옥로 선생님은 저서 진리와 교육이라는 책 중에서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48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나는 사람의 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교육이나 믿음을 내 것으로 갖지 못한 미개인들입니다. 둘째는 교육만으로 살고자 하는 지성인입니다. 셋째는 교육의 바탕 위에 믿음의 뼈대를 심어 참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사람 중에서 교육과 믿음을 고루 갖추고 서로 도와 남을 위해 봉사하는 빛과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이 되자는 것이 나의 인생 철학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가면 이 풀무학원의 교훈이 위대하다는 표현 자체도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훈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더불어 사는 평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설립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지만 기존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력을 확장하고 신도를 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과 신앙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삶을 생태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런 공동체 만드는 그러한 정신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풀무학교의 교육 목표를 홈페이지 찾아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잘 이제 파워포인트 안 보일 것 같아 읽어드리면, 풀무는 성서의 바탕을 둔 깊이 있는 인생관과 학문과 실제 능력에서 균형 잡힌 인격으로 하나님과 이웃, 지역과 세계, 자연과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민을 그리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제 교육 목표가 세분화돼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서 위의 학원, 그래서 학교 생활을 아침 예배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층의 평민, 그래서 깨어난 평민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선비와 서민, 평민 사상을 함께하는 그 기본층의 평민. 세 번째는 머리, 가슴, 손의 조화, 즉 공부하는 것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서의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손으로, 노작이라고 하죠. 손으로 실제 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한 학년에 27명 정도밖에 모집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질과 능력을 잘 개발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작은 학교가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은 생활관에서 생활해서 공동생활과 협력에 대해서 체험하고 배워야 된다. 여섯 번째는 무두, 무미, 머리도 꼬리도 없다. 우리는 뭐 엘리트, 리더십 이야기하지만 이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유기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밝은 학교 생활, 즉 학교 생활이 고통스러운 학교가 아니고 문화생활, 자치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즐겁게 만드는 밝은 학교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는 더불어 사는 지역과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아홉 번째는 국제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특히 이제 동북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를 선택하고 교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홈페이지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사학이니까 사학의 자율적인 정신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이런 10가지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풀무학교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덴마크의 그 그룬투비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가면, 이분은 1783년에 태어나서 1872년까지 덴마크에 사셨던 분인데,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기독교 운동가로서 목회자이고 시인이고 교육자이고 정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한 사상은 3애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애를 넣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땅을 사랑하자. 그래서 3애 사상으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내세운 덴마크 국민들에게 내세운 모토는 힘이 아니라 국민성으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성격을 개조하고 국민 성격 개조 운동을 펼치고 농촌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덴마크 상황에서 낙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낙농업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목받게 되는 그 시대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덴마크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배상금으로 돈을 다 뺏기고 중앙은행도 파산하고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시리에 빠져 있는 국민들 앞에 그룬트비가 어떤 목회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힘이 아니라 국민성을 개조해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고등학교를 건설하게 되는데, 성인 기숙 교육학교입니다. 기숙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배우고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죠. 이분이 최종적으로는 성공적인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살펴보면 10년 동안 덴마크 교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사상적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키에르케고르의 신앙 영향을 받았는데, 그 당시 덴마크 교회들이 키에르케고르가 교회를 비판했기 때문에 덴마크 교회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우리 그룬트비가 따르니까 그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또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해서 소농제도도 확립하고 이제 땅을 사랑하자, 여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인으로서는 덴마크 교회 찬송가의 그 당시에 60%를 작시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러한 땅을 통해서 땅에서 낙농업을 하고 농업을 해서 좀 국민성을 개조하고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사실은 이 그룬트비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실제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때 시골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은 정말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당시 이 그룬트비의 사상처럼 됐으면 시골에 정말 농촌 경쟁력이 생기고 정말 우리 시골마다 젊은이들이 많이 남았을 텐데, 지금 저희 시골에 가보면 18가구가 사는데 평균 연령이 70이 넘습니다. 왜냐면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이게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죠. 이러면서 새마을운동 잘했다고 전 세계에 전파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정말로 이런 풀무학교 또는 홍동마을과 같은 마을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홍동마을의 기초가 된 풀무학교의 기초가 된 그 사상은 덴마크의 니콜라이 그룬트비의 사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풀무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몇 명을 뽑나 이렇게 봤더니 농업과 학급 하나에 27명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18명, 그리고 지역 학생 전형, 농가 자녀 전형으로 8명,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1명 이렇게 뽑게 되어 있고, 수업료는 한 13만 원 분기별로, 고등학교 치고는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전원 생활관에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은 풀무학교는 어떻게 지역을 바꾸나, 이번영 선생님이 쓴 이 책을 보시면 교육과 협동조합 또는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홍동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우리는 왜 농촌마을 홍동을 찾는가, 이건 충남발전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분들이 쓰신 건데, 이 풀무학교에 대해서 또 이제 홍동마을에 대해서 잘 소개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나오는 거는 홍동마을의 공동체와 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에 나오는 책인데, 마을 조직이 한 59개 있다 이거죠. 농업조직, 그 다음에 교육문화 조직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업 조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 조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환경 쪽에도 다양한 조직이 59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설립 형태 중심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은 협동조합, 그 다음으로 NGO, 뭐 이렇게 공적기관이나 영농법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조직들의 현황을 좀 조사해 본 걸 보면 회원은 약 한 조직당 20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은 한 3억 원 정도, 그리고 매년 각 조직마다 1년에 한 3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고, 그 중에 60%는 자체 비중, 그리고 한 40%는 외부에서 조달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홍동마을의 협동조합들은,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들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출발한 협동조합 형태는 풀무 신용협동조합. 사실은 생협과 신협이 함께 출발하는데, 생협보다는 신협이 먼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 독일 이제 프람 멜스벨트 빈민구제조합이 최초로 설립된 1949년 이 본을 따가지고 독일의 라파이젠을 이제 본떠서 풀무학교에서도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게 되고, 실제 이제 풀무학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비자 협동조합이 1980년에 풀무 생협으로 발전하게 돼서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이 1338명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홍동농협 1970년에 설립돼서 문당 환경 농업마을 중심으로 이제 농협이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부분에서도 우리 마을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 환경농업, 할머니 장터조합, 이렇게 다양한 협동조합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풀무학교, 말씀드린 풀무학교 고등부와 전공부가 있고, 어린이집으로 갓골 어린이집, 꿈이 자라는 뜰, 방막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방막이라고 하는 게 설립자인 그 이창갑 스님의 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의미로 방막도서관, 굉장히 잘된 도서관을 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곡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협동조합 외에 다른 조직으로서 이제 갓골 목공실도 있고, 주식회사 형태인 것 같은데 금을코 출판사도 있고, 마을 이게 네트워킹을 하는 마을 활력소라고 하는 그러한 지원 조직도 있고, 정농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500명이 큰 한 지역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도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한남대를 중심으로 또 시골의 농사짓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된 이러한 협동조합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 홍동마을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공동체 형성에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홍동마을은 풀무학교로부터 시작했고, 그 설립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창갑 주옥로 선생의 역할이 크고, 이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정신이, 스피릿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서에 기반을 두고 도덕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함으로 인해서 서로 함께 성장하는 이러한 조합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 중심으로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결국은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의 필요가 무엇인지 찾고 그 필요를 스스로 자급자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생협에서 출발해서 풀무 생협이 발전하고 신협, 농협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특히 또 교육의 필요, 보육의 필요를 위해서 어린이집 만들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농협과 신협, 문화 부분에서는 도서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부와의 적절한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이 홍동마을이 독고다이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외부와의 적절한 연대가, 첫 번째로는 일본 학교에서 일본 애농회라고 하는 애농학원으로부터 이제 환경농업, 그렇죠,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와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이제 오리농법이 시작되고, 이 농법에 기초를 한 환경 농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공동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협이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단체와 특히 이제 여성 민우의 생협, 이런 것과 연결을 해서 이곳에 만들어진 정말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결국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고 생활의 필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죠. 이 형상을 왜 주셨느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땅에 있는 모든 것,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도 있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도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정말 선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뭐 노골적으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성서적 기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늘 고민합니다. 이제 제 안에 악한 모습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을 누가 품으면 이 공동체가 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로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북돋아주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을 다스리는 제도로서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그 자체가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정말 창조 목적에 맞게 다스리고 그 안에서 함께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사례를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한남마지몬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제가 사업계획서를 포함해서 그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